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린내와 소금기였습니다. 아들 상철이가 겨우 10살 되던 해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상금은커녕 남편이 동료들 보증 섰던 빚더미만 내 앞에 툭 떨어졌지요.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날 텅 빈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상철이를 보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새끼 굶기지는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장례를 치른 후 바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3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 머리에 이고 갈 생선 상자를 챙겼습니다. 겨울이면 시장 바닥은 얼음판이 됩니다. 고무 장갑 속에 면장갑을 2겹이나 껴도 얼음물에 생선을 씻다 보면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손등이 트다 못해 피가 터져 나오고 그 상처에 소금물이 들어갈 때면 비명이 절로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쉬면 내 아들 학원비가 없고 내가 주저앉으면 내 아들 저녁상에 고기 한 점 못 올린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상인들이 정씨 그러다 뼈사가 좀 쉬어가며 해라고 말릴 정도로 독하게 살았습니다. 점심은 시장 귀퉁이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때웠고 버스비 푼 돈이 아까워 무거운 짐을 이고 왕복 1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놈 새 옷 사주고 남들 다 가는 대학 보냈을 때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내 굽은 등과 옹이진 손가락을 보며 엄마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 줄게라고 약속했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협심증이 도진 건지 가슴이 조여오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장사를 정리하고 시장 골목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비릿한 빗물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그때 누군가 헉헉거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거칠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장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벌던 아가씨였습니다. 지혜는 비에 젖은 채 내 가슴을 압박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 나를 덮어주었습니다. 119 대원이 올 때까지 내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 기계가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 고개를 돌려보니 꾸벅꾸벅 누군가 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상철아. 당연히 아들놈인 줄 알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 건 내 아들이 아니라 어제 비를 맞으며 나를 살려줬던 그 배달부 아가씨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젖은 옷이 마르지도 않은 채 아가씨는 내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드세요? 의사 선생님 여기 환자분 깨어났어요. 나중에 간호사에게 들으니 이 아가씨는 보호자 연락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수술비 보증까지 서주고 밤새 내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죠. 지혜는 매일 퇴근 후면 시장 배달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이제 오지 마라. 생판 남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짐짓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내 거친 발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병원 오는 게 좋아요. 저희 아버지 병간호할 때가 생각나거든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수다 떠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거든요. 아들밖에 없어 외로웠던 나에게 지혜는 딸같이 살가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지혜를 내 며느리로 삼자고. 나는 아들 상철이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시장 배달부랑 결혼이라니 엄마 미쳤어? 라며 펄펄 뛰던 아들도 지혜의 단아한 외모와 내 전 재산을 나중에 상속받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결국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된 지혜는 내가 알던 그대로 착하고 착했습니다. 어머니, 이 손으로 상철 씨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 손 덜어드릴게요. 빈말인 줄 알았는데 지혜는 진심이었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지혜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습니다. 치매기가 돌기 시작한 제 친정 어머니를 모시듯 시아버님의 제사며 제 생일이며 지극정성으로 챙겼습니다. 시장일이 바빠 내가 집을 비울 때도 지혜는 묵묵히 집안을 돌보며 내 든든한 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행복할 때 발을 건다고 했던가요? 아들 상철이가 대기업 팀장으로 승진하며 돈을 좀 만지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우리 집에 시집 오던 날 지혜의 친정 식구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지혜 위로는 2살, 4살 터울에 드센 언니가 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언니들은 지혜를 축하해 주기는커녕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지혜의 드레스를 비웃더군요. 사실 지혜는 친정에서 구박대기 막내로 자랐습니다. 아들을 바라던 집안에서 셋째 딸로 태어난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위로 두 언니는 부모님의 총애를 받으며 대학까지 번듯하게 나왔지만 지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언니들의 대학 뒷바라지를 위해 공장에 취업해야 했습니다. 언니들은 제멋대로였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형부들도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이고 개판이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사고를 쳐서 부모님 노후 자금을 다 까먹었고 둘째 언니는 허영심이 많아 입만 열면 지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우리 아들과 결혼할 때도 언니들은 어디서 그런 가난한 집 남자랑 결혼하냐며 내가 시집가면 우리 집 생활비는 누가 내냐고 타박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무시와 구박을 당하면서도 지혜는 참으로 미련할 만큼 착했습니다. 홀로 대신 친정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잘난 두 언니는 바쁘다 애들 키워야 한다며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지혜가 어린 아기를 업고 친정을 오가며 아버지 병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지혜는 자기가 아껴 쓴 돈을 모아 아버지 병원비를 대고 언니들이 내뱉은 모진 말들에 상처 입으면서도 그래도 내 부모고 내 형제잖아요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지혜가 친정아버지 임종을 지키던 날 언니들은 뒤늦게 나타나 아버지가 남긴 작은 빌라 한 채를 두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혜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묵묵히 아버지의 수의를 갈아입히며 눈물을 훔치던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천사가 어디 있을까? 내 아들이 저 애를 만난 건 조상님이 도우신 게 분명하다. 그런데 그런 보석 같은 아이를 제 아들놈이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상철이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지혜는 상철 씨가 회사 일이 너무 많대요. 요즘 승진 시즌이라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라며 오히려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직감은 무서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지혜 몰래 도시락을 들고 아들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로비에서 나온 아들의 곁에는 지혜가 아닌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을 함께 쓰고는 다정하게 서로의 허리를 감싼 채 고급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내 자식이 저렇게 착한 아내를 두고 딴짓을 하고 있다니. 나는 그날 밤 빗속을 미친 사람처럼 헤맸습니다. 지혜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상철이는 이미 그 여자와 1년 넘게 살림을 차린 상태였고, 심지어 내 명의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여자의 가게를 차려주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 앞에서만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그 땅 나한테 넘겨요라며 효자인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분노로 밤잠을 설치던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 평생의 피땀은 저 불륜녀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고 내 딸 같은 지혜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 전 재산을 정리해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명의를 아들이 아닌 며느리 김지혜의 단독 명의로 올렸습니다. 증여세만 수천만 원이 나왔지만 나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자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혜를 불러 인감도장을 찍게 하던 날, 지혜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아파트예요? 왜 제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철 씨가 알면 노발대발할 텐데. 나는 지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 자식 교육 잘못시킨 어미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상철이한테 비밀로 해야 한다. 알겠니? 지혜는 영문도 모른 채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마치 앞날에 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기라도 한 것처럼요. 집을 사준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아들 상철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대놓고 집으로 그 여자를 들였고 지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 이제 지긋지긋해. 너처럼 재미없는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위자료는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이 집 비워줘. 엄마가 나한테 사준 집이니까 내 명의로 돌려놓고 나가라고. 아들은 그 집이 내 돈으로 산 것이니 당연히 자기 소유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내가 아들 집의 비번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 옆에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 불륜녀가 앉아 있더군요. 상철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있니? 내 목소리에 아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잘 왔어. 이 여자한테 말 좀 해줘. 이 아파트 엄마가 놔주려고 산 거잖아. 근데 왜 안 나가고 버티느냐고. 나는 차갑게 웃으며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천치만도 못한 놈아, 그 집, 내 집 아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의 집이야. 등기부 등본 떼어보지도 않았니? 이 집은 내가 내 딸 지혜에게 증여한 지혜의 단독 재산이다. 아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곁에 있던 불륜녀의 얼굴도 흑빛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집을 줘? 내가 아들이잖아. 내 돈이나 다름없는 엄마 재산을 왜? 남의 자식? 아니, 내 눈에는 내가 남이고 지혜가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남긴 이름에 먹칠을 했고 이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사람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너와 저 천박한 계집애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불륜 증거물과 아들이 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녹취록을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아파트는 완벽한 지혜의 소유였습니다. 돈을 보고 상철이에게 붙어있던 불륜녀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이 짐을 싸서 쫓겨나듯 나간 밤, 지혜와 나는 텅 빈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우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언니와 형부들이 소문을 듣고 왔다며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언니들이라는 인간들은 동생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는데도 불쌍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도 지들만 생각하는 역시 한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첫째 형부는 대뜸 술 냄새를 풍기며 지혜에게 말하더군요. 야 처제, 너 시어머니한테 아파트 받았다며?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형부 사업자금 좀 대줘라.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제 시어머니가 피땀 흘려 사준 집을 두고 자기가 맡겨놓은 돈을 찾으러 온 거 마냥 당당했습니다. 지혜가 곤욕스러워하며 거절하자 언니들은 너 시집 가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며 지혜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을 내가 아니었지요. 나는 부엌에서 쓰던 소금 바가지를 들고 나와 그 인간들 면상에 뿌려버렸습니다. 이 빌어먹을 인간들아. 지혜가 공장에서 손가락 잘릴 뻔하며 니들 뒷바라지 할 때 뭐했어? 그제서야 그 인간들은 소금을 털어내며 너 두고 봐. 씩씩대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인간들이 나간 후 아들놈 때문에 지혜가 못된 언니들한테 이 취급을 받는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내 아들이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이 집 팔아서 내 인생 새로 시작해라. 나 같은 시애미는 있고. 그런데 지혜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상철 씨 바람 피우는 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진명에 넘겨주실 때도 왜 그러시는지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울먹이며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재산 공유 합의서와 어머니 부양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 지킬 거예요. 이 집 명예 당장 어머니랑 공동 명의로 바꿀게요. 그리고 상철 씨랑 이혼해도 저는 어머니 딸로 남을 거예요. 어머니 노후 제가 책임집니다. 저버리지 마세요, 엄마. 지혜는 나를 어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상철이는 그 불륜녀에게 가진 돈을 다 털리고 사기까지 당해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오지만 나는 단호히 수신 차단을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품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지혜와 함께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혜는 낮에는 일을 하고 주말이면 나와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친정 엄마랑 딸인 줄 알았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효녀인 내 딸입니다. 내 나이 66, 전 재산을 주고 집 한 채를 얻은 게 아니라 나는 전 재산을 주고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세월을 함께 견뎌낸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봄 같은 날이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